다양하고 밀도 있는 각기 다른 4가지 지식을 선사하는 방송 사지선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최주부님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최주부입니다. 어떻게 집은 다 지으셨나요? 집 하나 졌어요. 잘 졌는데 네. 예. 그게 짓자마자 팔렸어요. 400만 원에. 진짜요? 아니 집이 사실 집이라고 하긴 뭐하지. 왜냐면은 네. 그게 방만 하나 딸랑 있는 네. 약간 컨테이너스러운 그런 거거든요. 지붕은 세모로 돼 있긴 한데 자재값이 한 400 정도 들어가요. 그 하나 짓는데. 그럼 본전치기인데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는 제가 갔던 데는 비영리 단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생들이 교육 목적으로 만든 거였고 거기에 자재값은 그냥 자재값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뭐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교육생 한 분이 사가셨어요. 그럼 네. 어떻게 이동을 해요? 그냥 그거 이제 집재로 가져가요? 그거 지게차로 들어가지고 아. 저기에다가 실어가지고. 네. 그럼 그분은 땅을 소유하신 분인가 봐요. 그리고 친구분이 뭘 한대 아산 어디다가 뭘 한대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부럽다.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거 중고나라에 팔면 한 1,000만 원은. 왜 앞에 네. 중고나라야? 아니, 새 거지만 보통 이런 거는 중고나라를 해야. 그런가요? 네, 세금을 안 부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고생을. 먼저 자기소개 시간을 한번 갖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최주부입니다. 어떤 걸 담당하시나요? 네, 그 과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컴퓨터공학 출신이라서 과학을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다입니다. 저는 예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노래와 또 즐거운 예술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옹입니다. 문화예술 신비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쌤입니다. 네, 또 다른 방송 인생역전 사주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명리학자고 운과 운명, 여러 가지 삶의 진리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 차례죠?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우발과 패턴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발과 패턴? 네, 이제 서브 제목은 이제 운명과 패턴. 모든 거에는 일단 어떠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건데 일단 사주도 좀 비슷하죠. 사람의 운명을 이제 패턴을 잡아서 보는 거니까 어느 정도 비슷해요. 어떤 의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되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세상은 이렇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가 아니라 단순한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모순되는 제목이네요. 우발이라는 단어랑 패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그쵸. 상반되니까. 네. 오, 되게 예리하신데요? 패턴은 이게 통계적인 요소가 있는 건데, 우발은 굉장히 불확정성적인. 그쵸. 그죠? 네.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패턴이 있는데, 그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발적으로는 보이는데, 멀리 떨어져서 보면 또 그게 패턴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전 패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턴. 저는 멀리서 보면은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일들도 다 똑같진 않다고 생각해요. 다 모양을 다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래서 좀 저는 다르지 않을까?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것들 아닐까요? 쉽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이게 전문적인 과학적인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때는 이제 패턴이 있는 질서계가 있고요. 우발적인 이제 무질서계가 실제로 세상에 존재해요. 그리고 중간에 이게 섞여 있는 복잡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은 한마디로 무조건 우발적이지도 않고 패턴적이지도 않은 그게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섞여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야. 섞여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는 건가요? 카오스적인 부분이 이제 서로 현실 세계에서. 네, 현실 세계에 있어요. 이건 되게 개인적인 견해들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두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 모든 게 우발적으로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는 거
아니면 뭐 지진이 나는 거 이거 되게 우발적이고 그냥 갑작스럽게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진은 약간 네. 통계적인 그런 걸로 미리 짐작하잖아요. 통계적인 걸로 짐작. 네. 예. 그러면 다 맞을까요, 그게? 그렇진 않겠죠. 왜냐면은 세상 그 상태가 다 다른데, 환경과 다 그런 게 다른데, 근데 어떠한 주기에 따라서 또 일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걸로 또 미리 짐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지진 같은 경우에요. 일단 제가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예. 예전에 진짜 큰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고베 대지진. 옛날 아니에요? 그건 진짜 옛날? 거의 뭐 허건날 1995년 1월 17일 날. 네,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네. 고베가 이때가 굉장히 컸어요. 고베라는 네. 도시죠. 네, 고베시에서 남동쪽으로 20km 떨어진 바닷속에서 시작됐는데 이 지진이 핵폭탄의 100배 100배 에너지로 완전히 건물이랑 화재가 완전히 나가지고요. 고베항의 정박소 186개가 파괴됐고 5,000명이 죽고 3만 명이 다쳤고 30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한 아주 큰 완전 대지진이었죠. 근데 그게 이 지진이 일어난 이 지역이 지진이 이전에 났던 지역이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안정돼 있었고요. 근데 그냥 몇 초 만에 다 망가져 버렸어요. 정말 그 몇 초 만에. 근데 사실 일본 열도 자체가 네. 지진대에 있으니까 네. 일본 어느 지역도 지진에서 안전할 수는 없.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니까 네.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찾겠어요?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나나 이런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이 패턴을 찾으려고 한 거죠. 처음에 말한 이 패턴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패턴을 하려고 했어요. 지구 물리학자들이 전부 다. 근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반은 찾고 반은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이런 신호는 온다, 지진이 온다라는 신호인데 그거를 100%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실패했습니다. 에이씨. 그냥 아예 실패했어요. 아예? 예. 지진 활동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적인 쪽에서도 지구 지진 활동을 찾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발생되면은 너무 크게 피해가 크니까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간극을 처음에 조사했을 때 간극을 보죠. 35년, 16년, 5년 간격으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또 갑자기 안 맞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칙성이 생각보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쪽의 규칙성은. 그럼 제가 봤던 기사는 네. 그런 거를 실험을 한다라는 걸 제가 어설프게 봤었나 봐요. 네. 그러면 그런 걸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 지속적으로 예전에 이제 있었던 그런 그 지진들의 그 기간들을 추측을 해서 네. 통계를 내서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전에 이게 꽤 크게 일이 터진 적이 있어요. 왜냐면, 아이벤 브라우닝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과학자는 아니고 경영 컨설턴트이자 기상학자래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언제 지진이 일어난다. 큰일 났다. 완전히 지읒됐다. 라고 표현하죠, 완전히. 지읒됐다. 아니, 왜 말로 해주시지? 잘 됐다. 네. 그 지대너비아세 최 사장님은 이걸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막. 하는데, 저는 이제 지읒됐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90년대 말에 11월에 세인트루이스의 거리에 갑자기 길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분이 여기 지진이 난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완전 공표를 했어요. 완전히 TV에 매체고 전부 다. 완전히 작살이 난 거죠. 근데 12월 1일이랑 5일 사이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났어.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먼저 안 났어요. 네. 네. 이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패턴 연구를 하고 다 해서 100% 난다라고 했는데 안 났어요. 이 사람이 예측을 한 게 뭐냐면 태양, 지구, 달이 정렬하는 일이 드문데 이때 딱 어느 정도 정렬이 되고요. 강해진 중력에 따른 조수력으로 인해서 이제 단층 지역에 스트레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딱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망했죠. 크게 망한 이유는 이 사람은 이걸 맞췄으면 완전 영웅이 됐을 텐데 그죠. 이거 틀리면은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쪽 학계에서는 완전히 밀려나게 되고 되게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크죠. 이제 나라에서도 이걸 대비하고 준비하느라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났죠. 그리고 판 구조론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맹점이 있어요. 지진의 맹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지진은 이 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그죠. 하루에도 수십만 개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근데 맹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 왜 느끼지 못할까요? 진동이 약하니까. 그래서일까요? 진동이 약해서? 진동이 약한 것도 맞죠? 아니, 뭐야,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궁금한가요? 속 시원하게 빨리 좀. 답답해 죽겠네, 진짜. 왜냐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도 일어나니까. 아, 지진이 꼭. 맞다. 네, 사람이 꼭 살고 있는 지역에만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진은 바닷속이나 아니면 저기 남극 북극에서도 일어나고, 이제 안 사는 지역에도 굉장히 빠바바바바방 일어나는데, 우리들이 그걸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살고 있지 않는데, 거기 지진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생각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이게 예측 불가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예측 불가능이 아니라 약간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또. 거긴 또 패턴이 있어요? 네, 지진이 일어나는데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인가요? 예,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고 어떤 지진에 대한 얘기의 패턴이 있어요.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지진이 큰 지진이 있잖아요. 큰 지진이 이제 뭐 10의 강도를 지닌 지진이에요. 그럼 5의 강도를 지닌 지진이 이보다 몇 배 덜 나타나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이런 규칙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있는데 예. 거기 또 작은 지진이 또 같이 일어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그 큰 파동이 강해지면 예. 웬만한 작은 파동은 수그러든다는 얘기죠. 그렇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규모 1이잖아요. 규모 1이 커지면 지진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10배 커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뭐 규모 1, 규모 10, 규모 1에서 2는 2가 10배 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A, B라고 할게요. A형 지진은 B형 지진보다 에너지를 2배 세. 그러면 A형 지진은 B형 지진보다 4배 덜 일어납니다. 무조건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배가 강한 지진이 있어요. 그보다 이제 절반인 지진은 4배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막 불특정 다수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약한 지진 4개가 터지면 무조건 한 번 큰 지진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지진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지진을 확실하게 예측하려면 어느 지역에 터지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어느 지역에서 터진다는 게. 왜 쉽지가 않을까요? 모르겠어. 아, 그래요? 일단 좀 더 해보고. 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진이 나는 건요. 최대한 판 구조론에서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야지만 결국엔 터지는 거잖아요. 그쵸. 평평한 아무 느낌 없는 상태에선 터지지는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제일 가장 강력해진 상태가 임계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터질랑 말랑 하는 그 상태. 근데 중요한 거는 터질랑 말랑이지만 이게 터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성 상태만 유지되어 있는 거고 언제 터질지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좀만 더 있으면 터질 것 같은데 터지지 않는 약간 그런 애매한 상태가 있어요.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죠? 이거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모아놓고 깃발 꽂는 거. 네. 깃발 꽂고 그 다음에 모래 이렇게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져갔어요. 이제 한 명이 또 그렇게 하면 또 왕창 가져가요. 처음에. 왜냐면 안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얌생이 같이 주변 흙만 이렇게 가져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왜냐?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잘 안 무너져요,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안 무너지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임계 상태인데,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무너질 것 같은데 잘 안 무너지잖아요. 근데 결국엔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맨날 흙으로 살살살살 긁어내고 손가락으로 가져가도, 원래는 많이 가져가도 잘 안 무너지는데, 그렇게 해도, 근데 결국엔 무너지잖아요. 이 상태를 임계 상태라고 해요.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우리가 좀 얍삽하게 계속 가져가 있는 상태를. 이거를 이제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꼬맹이들이 그냥 그걸 한 게 아니라 1987년에 뉴욕의 페르박 차오탕 커트 위젠필드라는 아주 쉬운 이름을 가진 너무 쉽네요. 아주 쉬운 이름을 가진 이 물리학자 3명이 연구를 했어요. 모래알을 하나를 계속 떨어뜨려 봤어요. 그러면 계속 쌓이겠죠, 위로? 네. 그렇잖아요. 모래알 되게 작은데 정말 열심히 떨어뜨려 봤나 봐요, 이제. 근데 언제쯤 쓰러질까요, 이게? 어떤 순간에는 쓰러질 수도 있겠네요. 어떤 진짜. 순간엔 쓰러지죠. 네. 그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많이 쌓이고서 뭐 높아지면은 어떨 때는 하나 떨어뜨리면 하나만 떼구르르 굴러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와르르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와르르까지도요? 와르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비 올 때 이제 운전하다 가다 보면 이제 낙석주의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희 보면 왠지 저 바위가 쓰러질 것 같은데 그냥 낙석주의만 하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안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크게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죠. 약간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전혀 안 쓰러질 것 같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임계 상태가 돼야지 쓰러져요. 처음에는 분명히 안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임계 상태에서 쓰러지게 되는 거는 굉장히 우발적인 거라는 거죠. 네, 그건 되게 우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 상태에선 분명히 언젠가는 쓰러지지만 그 순간은 우발적이다. 장담 못하죠. 이게 그러니까. 언제 떨어져서 쓰러질지 그거는 아무도 예측이 안 돼요.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게 뭐냐면요. 이 사태,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모래 사태가 전형적인 크기는 얼마인가, 뭐 그 다음에는 얼마나 클 걸로 예상이 되는가. 근데 아무런 공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와르르 쓰러지고 어떨 때는 진짜 하나만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규칙이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없어서 되게 당황을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트병에다 모래를 가득은 아니고 한 30-40%만 채워요. 그 다음에 페트병을 눕힌 다음에 이렇게 돌려봐요. 돌리면은 어떨 때는 한쪽으로 쏠려 내려갈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모래가 와르르 넘어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좀 경사면이 최대치까지 기울었는데도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맨날 맞아요. 똑같이 쓰러지진 않잖아요. 이게 돌린다고 해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 정도가 되면은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데 어떨 때 안 넘어가고 어떤 경사면에서 넘어가고 이게 한계 지점이 당연히 오면 무조건 넘어가죠. 근데 그 아슬아슬한 지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고요. 우리 세상에는 이 늘 아슬아슬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게 다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발적인 게 아니라고요? 네. 분명히 그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는 게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게 우발적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미 그 당시 때는 이제 서로 전쟁을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 또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말이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그게 임계 상태에 도달했다는 거야. 어차피. 그러면 확률적으로 우발적으로 안 일어날 수도 있을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있는데 결국에는 터진다는 거죠. 그 모래가 계속 쌓여서 임계 지점을 넘기면 단지 시기가 빨리 오느냐 느낌. 맞아요. 그 문제일 뿐이에요. 결국엔. 어쨌든 일어날 일이네요. 네. 실제로 여기서 전쟁에 관한 게 있잖아요. 전쟁도 실제로 이 기본적인 임계 상태를 넘어가면 몇 함수라는 게 나와요. 그 몇 함수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패턴이에요, 패턴. 임계 지점, 아까 지진은 4배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강도가 절반이 약한 지진은 이런 게 몇 함수라고 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쟁도 똑같아요. 전쟁의 임계 숫자는 3입니다. 똑같아요. 지진이랑.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요. 실제 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례해서 4배가 적게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1000만 명이 죽었다. 그런 전쟁이 있어요. 진짜 세계대전마치 큰 전쟁에. 근데 이보다 절반이 작은 전쟁은 4배가 많이 일어나요. 그보다 작은 전쟁은 그 다음 또 4배가 많이 일어나요. 16분의 1이 또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이게 좀 전쟁도 안 일어나고 좀 평온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지금도 많은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현실 세계에서의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절반과 제곱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네요.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4배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발생 빈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죠. 만약에 이게 순전한 우발적인 걸로 다 일어났으면 세상이 이미 멸망했어요. 이런 패턴이 뜨지 않았으면. 왜냐면 세계대전 계속 주구장창 일어나는 거, 주구장창 계속 일어났으면 진작에 멸망했지. 그쵸? 근데 이렇게 계속 뭔가 조절하듯이 이런 패턴이 뜨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주식에도 한번 적용해 봐야겠는데요. 네, 그쵸? 네. 주식도 있습니다. 네.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주식도. 네. 나와야 돼, 지금쯤. 아, 그래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들 이 패턴을 얘기하면 다들 이제 주식이 궁금하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해야 돼. 이걸 알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이제부터 우리 돈 버는 건가요? 그쵸? 그래서 1987년에 실제로 10월 19일 날 세계 증시가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완전히 미국 다우존스가 이제 하루 만에 22%가 완전 폭락한 몇 년도라고요? 1987년. 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폭락의 이유가. 그래요? 네. 보통은 뭐,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뭐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뭐 전쟁이나. 우리나라는 꼭 떨어지면요. 주식 떨어지면 뉴스 보면요. 이유들이 다 나와. 그쵸? 대단히 조금만 떨어져도 브렉시트 때문에 아니면 뭐 금리. 그쵸. 금리 인하의 네. 영향으로 인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 나옵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뭐 박근혜 때문이다 이거. 이명박 때문이다. 그러면 뭐 그때 뭐든 그 다 나와요. 87년도의 네. 사태를 네. 지금은 이제 분석을 해놨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때 전문가들이 그냥 예측을 한 거는요. 그때 뭐 증시 프로그램이 뭐가 잘못돼서 그랬다는 식으로 그냥 얘기를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으로는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그게 지금도? 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약간의 공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공포심이 누적됐는데 그게 임계치에 도달한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유 없이 주식이 좀 떨어지니까 조금 떨어지면 다 같이 동일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네. 굉장히 낮은 확률로. 네. 하필 그때. 맞아요. 굉장히 나중 확률. 뭐야 이거 더 박살나면 어떡하지? 계속 이제 내놓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무런 악재도 없었고 아무렇지 않은데 그냥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임계 숫자가 16입니다. 16. 16은 뭐예요, 또? 미국의 S&P 500 지수를 보면요. 같은 기간 동안 가장 큰 급등이 한 번이 딱 있으면요. 그 절반으로 오른 것은 16번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급등이 뭐 100이라고 하면은 그 50이 오른 거는 한 16배가 더 많다. 그러니까 주식은 말 그대로 주구장창 모든 종목이 다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가 급등하는 게 있으면 거기서 따라 올라가는 거는 한 16개 정도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또 비율이 엄청 좀 적은 거죠. 그럼 그 16개를 딱 잡아야 되는 거네요. 16개 중에 하나를. 아니, 하나가 급등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16개는 무조건 어느 정도 절반은 올라가는 게 있다라는 거니까 그걸 또 따라가는 거죠. 그 16개가 뭐가 될지는 몰라.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 16개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한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증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이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간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일정한 패턴을 띈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좀 연구를 한 게 있어요. 또 연구를 한 게 뭐가 있냐면 냉동 감자를 한번 벽에다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벽에다 이렇게 던졌는데 파편 부스러기가 나오잖아요. 네. 파편이 어떨 때는 7개가 나오는 게 있고 5개가 나오는 게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10,000개가 나오거나 1000개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해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 1000번을 던져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나오는 개수가 있어요. 파편의 개수가. 그것도 이게 바로 인계 상태에서의 아까 말한 그 인계 숫자가 뭐 보통 이렇게 많이 던지니까 7이 나온다, 7개가 나온다, 감자, 똑같은 크기의 감자를 던졌더니, 이런 게 바로 임계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편화된 숫자로 대충 던지니까 한 6개가 나오기도 하고, 7개가 나오기도 하고,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그룹상. 그래서,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던졌을 때는 이 모양이 큰지 작은지까지는 예측은 하나도 안 돼. 근데 그렇게 나온다는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잡계가 작용을 하는 거야. 일정한 패턴을 띠는 부분도 있지만 패턴을 띠지 않는 우발적인 부분도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패턴을 띠면서 살고 싶어 하지만 우발적인 거는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인생살이도 그렇지 않나.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지나고 나니 이거는 네. 이런 패턴이었더라. 네. 항상 지나고 나서 이 패턴이었더라.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주식 전문가들 있잖아요. 네. 다 틀린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예측이 틀린 이유. 사주가 안 좋아서. 물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식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만 예측을 하는 거예요. 현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의 일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하면은 당연히 미래는 안 틀립니다. 미래는 당연히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브렉시트라고 이제 영국이 EU 연합을 탈퇴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무도 예측한 사람이 없거든요. 1년 전에 예측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사람은 1년 전에 현재 상황에서만 주식을 평가하고 했으니까 당연히 주식 전문가들도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현재 데이터로만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로만 하기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이런 우발적인 상황에 예측을 못하니까. 주식도 일정한 패턴을 띠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패턴을 보고 연구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근데 우발적인 거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대처를 못하는 거죠. 대체적인 데이 트레이딩.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짧게 그 하루 만에 넣었다 뺐다를 해요. 왜냐면 우발적인 상황이 나오는 걸 미리 대비하려고. 주식을 왜 하루 만에 넣었다 뺐다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측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내일 뭘 할지는 예측하기 쉬운데 1년 후에 내가 뭘 할지는 예측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발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약간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를 주식시장에서도 좀 전문가들이 좀 찾아낸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도 100% 데이 트레이딩이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패턴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로또 연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로또 연구. 제 친구가 지금 한 20년쯤 됐나?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컴퓨터를 이제 해가지고 엑셀에다 해가지고 전 세계 있는 로또번호를 다 수집하고 또 분석을 하고 해요. 근데 아직도 이제 그래도 아직도 1등은 안 되신. 안 됐어. 근데 아직도 믿고 있어요. 될 거다. 근데 문제는 이게 800만 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는 패턴이 있다.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한 10년 전인가 어느 형제분인가 이렇게 당첨이 된 적이 있어요. 1등으로. 그분들이 그런 거죠. 우린 연구해서 됐다. 반드시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이 수십만 명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씩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 되는데 우린 연구해서 됐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런가? 그럼 내 친구는 뭐가 되고? 저도 했었어요. 로또 그거 옛날에 한번 미쳐가지고 예상 번호를 한 12개를 뽑았어요. 그 12개 가지고 그때 10게임인가 샀었거든요. 근데 12개 중에 6개가 다 들어갔어요. 근데 5등 하나 되고 다 떨어졌어요. 안 될 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이 패턴에서도 부에 관한 패턴이 있습니다. 부에 관한. 돈이 많은 사람은 그보다 적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보다 무조건 적게 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인계 숫자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몇 억인가요? 16억?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인계 숫자가 몇이더라? 16억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16억 부익부 빈익빈. 전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그런 식의 인계 숫자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5억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여러 명이 존재하는 이런 패턴 숫자가 아까 그러니까 4배 더 많다, 16배 더 많다 그런 것처럼 계속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전에 좀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알아서 그렇게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북한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최대로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사람의 숫자는 적잖아요. 그래도 만약 북한에서 1억을 가진 사람 되게 부자라고 쳐봐요. 우리나라는 뭐 부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랬을 때 최대치는 그 나라에서 전체적인 균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절반 5천만 원 있는 사람이 이제 무조건 16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16명, 2,500이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빠바바바바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무조건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 인계 숫자 때문에. 그러면 방법이 뭐겠어요, 방법이? 저 잠깐 그 생각 안 하고. 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 딱 이제 돈의 수치로만 따졌을 때. 네.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새카맣게 있다는 얘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엄청 많죠. 네. 빈부격차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최대 높은 사람을 낮추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진 사람을요 1,000만 원으로 낮춰버리면 1,000만 원이나 500만 원 가진 사람이나 어쨌든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500만 원이나 250만 원이나 체감상은 우리가 크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그거 거예요. 우리 북한으로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복지사회에서는 약간 이런 패턴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뭐 핀란드나 네. 그런 쪽 북유럽 쪽에서 네. 최대 부자들이 없고 최대한 이게 낮게 하는 거고요. 미국 스타일은 뭐냐면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 예, 우리나라도 좀 지향하는 스타일이죠. 그거는 최대 이제 이건희 같은 사람이 몇 조 한 방 찍고 그보다 이제 해도 그래도 몇 천억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간극이 커지는 거죠. 점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간극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역함수 법칙이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 역함수의 법칙이 다 존재를 한다는 거네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우발적인 건 것 같아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되게 불규칙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근데 사람들은 뭐 이제 좀 운명적인 얘기를 하자면 운명이 되게 불규칙적이고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정해진 게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정해졌다는 게 뭐냐면 지구상의 중력, 태양의 뭐 어느 정도의 뭐 일조량, 여러 가지 패턴들, 뭐 조력 뭐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부는 많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늘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또 네. 우리 인간한테는 DNA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DNA를 해독해보니까 언제 병이 걸릴지 또 이 사람이 키가 얼마만큼 클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거기에 거의 패턴은 거의 다 있는 게 아닌가. 그쵸. 사람이 키가 대체적으로 뭐 180, 170 이런 정도가 많지 2m 50 막 이런 경우 없잖아요. 드물잖아요. 정말. 그런 거 같이 그런 식으로 사람도 일정한 패턴이 띈다는 거예요. 그 DNA에서 네. 그 키나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예를 들면 키 같은 경우에 정확히 딱 180이다. 네. 이 DNA는 이것보다는 한 175에서 185 정도 되는 DNA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쌍둥이를 연구했을 때 네. 쌍둥이들이 뭐 한 명은 헬스를 하고 네. 또 한 명은 뭐 계속 먹기만 하고 네. 하면 이제 한 명은 퉁퉁해지고 또 한 명은 뭐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건 이제 노력으로 바뀌는데 키는 거의 똑같아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를 조사했는데요. 따로 살았어도 따로 살고요. 한 명은 농구를 했고요. 한 명은 안 했어요. 그냥 글 쓰는 걸 했는데 결국은 키가 똑같답니다. 우리 엄마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유 많이 먹고 농구하면 키 커 라고 생각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었다. 잘 먹을 필요 없네요. 네.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 우유를 안 먹었어요. 네. 근데도 키가 크는데 아주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건 맞아요. 네. 네. 아무 상관 없었던 것 같아요. 우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키랑. 네. 그리고 농구하는 사람 중에 키 큰 사람이 많아서 농구가 키 크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해도 그냥 키 큰 사람들이 농구를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키 작은 애들은 보통 학창 시절 축구를 많이 합니다. 그냥 왜냐면 골대가 높으니까 키 큰 사람이 유리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자꾸 자기가 잘해야 잘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저희 엄마는 제가 키가 160인데 그 철봉에 매달려야지 키 큰다고 맨날 데리고 나가고 철봉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안 컸어요. 허리만 길어질 텐데. 크긴 크더라고요. 아니, 무슨 용불용설이가 많이 있으면. 아, 그렇군요. 네, 척추 사이에 그 네. 디스크가 이완이 되면서 네. 네, 허리만 길어지지 않을까. 아니, 커질 수는 있어요. 다음 한 5세대 더 자녀를 낳아서 계속 그것만. 철봉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안 했어요, 잘. 어렸을 때, 저학년 때는 그게 되게 자유롭게 되잖아요. 몸이 가벼우니까. 네.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되니까 딱 여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2차 성징 같은 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몸이 되게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철봉이 그때부터는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여자애들이 체육 시간에 운동 안 하는구나. 네, 좀 싫어져요. 몸이 무거워지고. 네. 그쵸, 또 사춘기 때는 또, 네. 또 가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뛰는 게 또 싫어지죠. 네. 어쨌든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인간이 이 패턴만 알면 뭐, 다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우발적인 게 존재하니까, 네. 결국에는 패턴은 어느 정도는, 패턴을 알 수는 있겠지만, 네. 완전히 모든 것들은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잉글랜드 남부에 이제 토끼떼가 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풀이 싹 다 먹은 거예요. 토끼가. 식성이 엄청나죠. 네. 토끼가. 그래서 이 토끼들을 싹 다 죽여요. 어, 그러면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집안에 바퀴벌레가 되게 많아서 실제로 지금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싹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불개미가 생기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먹이 사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먹이 사슬 때문에? 네, 자연계의 어떤 생태계 평형이라든가. 네. 생태계 평형도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토끼를 죽이면 독수리는 근데 요새는 근데 먹이 사슬도 있고 먹이 그물이라고 하잖아요. 좀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맞아요. 토끼가 없어지면은 독수리는 딴 거 먹으면 되지. 그러네. 뱀은 딴 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걸로는. 근데 여기에 굉장한 맹점이 있어요. 이 먹이 그물에. 이 모든 초등학생들의 이 과학의 이제 동심을 파괴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파괴해주세요. 왜냐면 먹이 그물은 실제로 되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되게 위험한 얘기가 있어요. 먹이 그물에는. 네, 먹이 사슬 아닌가요? 먹이 사슬은 이제 하나의 맥락으로 돼서 단순하게 된 거고. 그렇죠. 사슬은 1차원적인 1차원적인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이제 먹이 그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먹이 그물적인 얘기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영국 정부가 이제 토끼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 믹소마토시스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되게 쉬운 풀에서 얘기죠. 나오는 토끼가 숙주인가요? 네, 토끼가 숙주예요. 토끼의 몸에서만 살아요. 딱 정확히 이게. 걔네들이 밖으로 나왔어. 다른 데 살기 시작했어. 그거보다는 이제 너무 단순한데요. 이 복잡한 이론 속에서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이 바이러스가 토끼를 죽이진 않는데 이 감염된 토끼들은요 행동력이 느려져가지고 포식자들한테 굉장히 잘 먹혀요. 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안 걸리면 토끼가 굉장히 빠르죠. 근데 걸리면 잘 죽어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 토끼들도 다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 토끼를 잡으려면 이 바이러스를 몸에다 주입해야겠다. 토끼 몸에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믹소마토시스 바이러스를 토끼 몸에다 주입을 했는데 성공이었죠. 개체수가 팍 줄었어요. 네. 그 다음은. 네. 근데 가축의 값이 이 시기 때 딱 하필 가축값이 떨어졌어요. 전체적인 토끼랑 상관이 없죠. 가축값이 떨어진 거는 그냥 너무 팔지 않으니까. 네, 우연하게 그냥 떨어졌는데 농부들이 가축을 방목을 해도요. 이제 수익이 없으니까 근데 가축들은 보통 풀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아까 토끼를 죽인 이유는 풀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데 풀이 너무 많이 자란 거예요. 그쵸. 가축이 없으니까. 네. 그 곤란해진 거죠, 이제. 근데 하필 이때 짧은 풀에서만 사는 미르미카 사블레티라는 개미가 있어요. 되게 이름이 어려운데 이 개미가 긴 풀에서는 못 살아요. 풀이 긴 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미가 또 싹 다 죽었어요. 10분의 1로. 또 연계가 돼서. 근데 이 개미는 또
파란 나비 마쿨리니아 아리온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이 알을 또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또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또 이것도 또 줄어들어요. 또 알을 연결해서. 옮겨주는 개미가 없으니까. 네, 이 나비가 또 줄어. 괜히 토끼 잡았다가.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실제로 토끼와 아무 관계없는 괜히 나비까지도 엄하게 다 죽은 거예요. 실제로 되게 위험한 게 뭐냐,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황소개구리가 되게 나쁘다고 하지만 이거를 너무 무차별적으로 다 죽일 수 없는 게요. 이거를 하나를 멸종을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약간 머릿속에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되셨나요? 네.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네.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먹이 사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먹고 먹히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죠? 그쵸.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돼 있다. 그물망. 네. 이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라식을 했거든요. 부작용이 되게 심해요. 라식 부작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빛번짐이라든가, 그리고 약간 눈의 노화라든가, 그리고 눈이 되게 빨리 피곤해진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한테 와 있는데, 저는 사실 시력이 0.1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0.1이라는 게 제가 눈이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제 몸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과 장기들의 어떤 조화에 의해서 가장 최적화된 평형 상태가 저는 0.1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몸에서는. 근데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눈만 좋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그 눈에 있는 시신경과 시세포들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니까 즉 잘 보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뇌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몸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밸런스가 무너져 버려서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잘 보고 못 보고만 따지면은 저는 사실 잘 보게 돼서 그냥 치유가 됐다 또는 고쳐졌다,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손해를 봤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인위적으로 내 몸의 평형을 깨트린 거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토끼의 문제도 같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연계의 평형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토끼의 개체수가 그렇게 돼 있는 건 그렇게 될 만큼 다른 요소들이 그렇게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맞아요. 네. 근데 네. 그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확 해버리면 밸런스를 깨트려 버리는 거거든요. 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가 그만한 개체수가 된 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풀이 그만큼 많이 먹는 이유도 있고 이렇게 뭔가 임계 상태라는 아슬아슬한 평형 상태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무너뜨리면 다른 쪽도 다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되게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자칫하면 인류가 멸종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공룡이나 뭐 이런 게 멸종한 게 뭐 과학자들은 소행성이다, 뭐 지진이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진짜 사소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아직 정확히 발견이 된 건 없지만. 그러니까 지극히 사소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